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여태까지 근육풀기 건강법도 이야기했고, 근육풀기 건강법 정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강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데 이 질병이 어떻게 걸리느냐. 그거를 여태까지 제가 건강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한 거를 정리한 걸 보면은 질병의 원인을 종류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냉증이 그렇다. 세 번째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네 번째는 이제 시냐 히로미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장상, 그러니까 장의 상태가 나쁜가 좋은가에 따라서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과식을 한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질병의 원인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건강 공부를 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안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언가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안다고 그러면은 대처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병의 원인은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완전히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에 의하면은 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혹시 다른 질병의 원인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공부를 해가지고 질병에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질병의 원인 종류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활성산소.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고 주장을 했던 1991년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존스 홉킨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36,000가지의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로부터 온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36,000가지의 모든 질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질병은 몇 가지가, 저도 이렇게 세보면은 질병의 종류가 암 종류하고 위염, 무슨 염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아무리 제가 손을 가지고 세어본들 100가지가 넘을까 말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0가지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이 36,000가지의 질병 종류를 모두 기억하고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뇌신경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 놓으면은, 그래도 질병의 종류가 각 파트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런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의 종류 36,000가지의 질병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죠. 36,000가지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활성산소가 뭐냐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화학을 전공했지만 활성산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디칼이라는 물질인데, 라디칼이라는 것은 홀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막 그 공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포 벽이라든지 뭐 세포를 손상시키는, 핵을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건강 문제를, 세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활성산소는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산소의 약 2% 정도는 활성산소로 전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데는 결국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소를 사용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세포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활성산소 그냥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세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효소들이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 동물들도 물질 있죠. 뭐냐면은, 그래서 산소가 없는 데서는 살지만 산소가 노출되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공기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산소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산소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물질이면서 또한 다른 측면으로서는 활성산소라는 아주 무서운 공격력이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꼭 나쁜 것만 아니고 활성산소를 사용해서 백혈구들이 뭐냐면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독성이 있고 공격력이 있으면서 유용하게 쓰면 좋은 물질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쁜 곳에 쓰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 벽을 손상시킨다든지 핵을 손상시킨다든지 DNA를 손상시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포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질병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고 하면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어서는 그래도 이 효소가 많이 잘 만들어지고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과격한 운동을 해도 뭐냐면은 좀 견딜만 한데,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면 40세부터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체내의 효소들이 50%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50% 이하로 줄어들면은 우리는 운동 강도도 50% 이하로 줄여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40세 나이가 들었는데도 과격한 운동을 계속 젊은 시절처럼 과격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무척 건강에 이롭지 못하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산소를 알고 우리 몸에서 만드는 효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들이 슈퍼옥세이스 SOD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카탈라제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익산, 우리가 이제 먹어서 이제 음식물로부터 섭취해가지고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여러 가지 그러한 항산화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소는 참 좋은데 뭐냐면은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독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 암 발병 원인이다고 주장을 했어요. 산소 부족이 암 발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세포 주위에 산소 포화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의사분이 쓰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질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그래가지고 냉증과 저산소를 들었습니다. 저체온과 저산소 2개.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낮으면은 질병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노구치 히데요 의사분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질병은 산소 결핍증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소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경이 통증이 느껴지고 그런다는 것은 결국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신경에 통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보면은 X선, 감마선 등 이게 뭐냐면은 이 X선, 감마선 등의 방사능 물질들이 우리 이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뭐냐면은 꼭 필요하다면은 뭐냐면은 이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렇게 암 검진하는 그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능하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이 쪼이면은 일중항 활성산, 피부에 너무 자외선이 많이 쪼이게 되면은 우리의 산소가 일중항 활성산소로 변한다고 그래요. 삼중항 활성산소는 안정한 반면에 일중항 활성산소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활성산소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초제, 농약, 살충제, 항암제 등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물질들이 질소화합물들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배기가스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장기 이식이나 심장수술 때 혈액의 흐름이 멈췄다가 갑자기 혈액의 흐름이 많아질 때 뭐냐면은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 이후에 왜 이러한 사망사고가 생기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뭐냐면은 혈류가 대량으로 흐르기 전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주사제를 미리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죠. 대처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 과음이나 과식을 해도 활성산소가 생긴다. 지방을 과다 섭취해도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8가지의 그런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면서 생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생겼다 이거예요. 활성산소 생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서 만드는 항산화 효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D라든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등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40세 이상이 되면 50% 이하로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그 음식을 과식을 하는 것도 뭐냐면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육식, 가공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먹든지,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을 먹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각 음식물에 따라서 들어있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에는 루테인, 눈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고,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이 안 걸린 사람은 이 골고루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질병에 이미 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음식물을 거기에 그 부위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을 음식물을 선택해서 섭취하신다면 건강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줄이고, 두 번째는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질병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활성산소 다음으로 두 번째는 냉증입니다. 그러니까 저체온, 냉증이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 몸은 37.5도씨일 때 건강한데, 만약에 어떤 부위에 저체온을 해서 3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서, 체온의 원리에서 뭐냐면 온열요법, 암을 치료하는데 39도 이상으로 그 부위의 온도를 올리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도 이하에서는 암세포가 번성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39도 이상이 되면은 암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열요법이라고 합니다. 온열요법이라고 하고, 온도를 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냉증, 그래서 수족 냉증, 머리 쪽의 냉증,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되면 들수록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손과 발, 머리 쪽에 뭐냐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냉증 현상이 발생합니다. 냉증 현상이 발생한다는 곧바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봐십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위쪽으로, 머리 쪽에도 체온이 낮으신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냉증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냉증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어혈. 그러니까 우리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 동양에서 주장하는 혈액이 멈춰 있다. 그러면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혈은 다른 말로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현대 쪽으로 보면은 혈액순환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은 진저, 진생, 진코민, 이와 같이 진자가, 진자가 들어간 그거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생, 진코민, 진저, 이런 것들은 관계가 있죠. 진저는 생강이고, 진생은 인삼이고, 진코민은 은행잎 추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혈액순환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어요. 심지어 갈레노스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400년 동안 갈레노스 이론이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갈레노스는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동맥을 따라서 혈액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사라진 혈액이 간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레누스의 주장은 틀렸던 거죠. 그런데 1400년 이상 갈레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628년에 하비에서 견찰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묶었더니 정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좀 세게 묶었더니 동맥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하비는 뭐냐면은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이렇게 혈액은 동맥으로 해다가 정맥으로 해서 다시 순환돼서 심장을 통해서 계속 순환된다. 혈액 순환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은 성인의 경우에 약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데 그게 계속 순환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뭐냐면 우리 동양에서도 사혈요법이 있었지만 서양에서 사혈요법이 있었는데 1900년대 초반까지 사혈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99년 그러니까 워싱턴 미국 제1, 2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1798년까지 92년에서 98년까지 8년 동안 1, 2대 대통령을 하고 나서 뭐냐면은 1799년에 뭐냐면은 아파가지고 사혈요법을 쓰다가 피의 거의 절반을 빼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 5리터 정도가 되는데 2.5리터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워싱턴 대통령이 뭐냐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혈요법을 쓰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서양에서도 뭐냐면은 1900년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혈요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죽은 피를 제거하면은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죽은 피가 뭡니까? 현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죽은 피. 옛날에는 이렇게 검붉은색의 젓갈색의 죽은 피를 보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제거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보면은 젓갈색의 죽은 피는 뭐냐면은 적혈구에 산소가 없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적혈구에 산소가 있으면은 선홍빛의 이 선홍빛의 색깔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죽은 피는 적혈구에 산소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손톱 윗살 여기 부분에 검붉은색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검붉은색이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없으니까 젓갈색의 검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손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손이 따뜻해진 냉증이 해소가 됐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한때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일어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연히 2019년에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 근육필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각종 건강 문제가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해결되는 것을 직접 제가 건강 실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어쨌든 혈액순환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혈액순환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장 건강입니다. 네 번째로 장 건강. 장 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주장하시는 분이 시냐 히로미 박사입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뭐냐면 내시경 전문 의사로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셨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장의 상태가, 그래서 이분은 장의 상태를 장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더럽고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은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약을 주는 것보다는 장상을 깨끗하게 해서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뭐냐면은 환자분이 오시면은 약을 주는 것보다는 주의할 점을 생활 습관을 바꾸라. 뭐냐면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래서 육류를 줄이고 뭐냐면은 채소와 곡물, 과일 이거를 먹고 그다음에 우유와 계란을 먹지 마라. 우유와 계란을 먹지 마라. 그렇게 해서 계속 관찰해 보면은 장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한테 찾아오는 암 환자 중에 사망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믿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야 식사법이 주장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신야 식사법은 식물성 85%와 동물성 15% 그리고 식물성은 곡물 50%, 채소와 과일을 30에서 35%, 동물성을 10 내지 15%로 권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성은 가능한 한 줄이고 10 내지 15%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곡물을 50%, 채소와 과일을 30에서 35%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장 상태가 좋아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믿고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은 2016년에 계란을 먹지 말라고 해서 계란을 먹지 않고 나서 뭐냐면 건강식 계란을 2개월 동안 계란을 먹지 않음으로써 코의 점막이 좋아지고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코가 막히지 않고 그러한 경험을 직접 해서 저는 신야 히로미 선생을 무척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책을 읽고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란 책을 읽고 신야 히로미 선생이 주장하신 계란을 먹지 말라는 그거를 해서 코의 점막이 좋아졌고 코의 점막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위의 점막이라든지 소장, 대장의 점막도 더불어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무척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장 건강이 우리의 질병 원인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상을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기타는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뭐냐면은 기타 이제 다른 요인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첫 번째 활성산소, 2번째 냉증, 3번째 혈액순환, 4번째 장건강, 5번째 기타인데 기타에는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가능하면 소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식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이 40이 넘으면 결코 좋지 않다. 그리고 일본 그 노화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스포츠보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적당한 운동,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부족도 문제가 우리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매일매일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는 게 좋다. 수면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잠을 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53년에 시카고 대학의 클라이먼트 교수는 렘 수면을 처음으로 주장하셨죠. 1953년에. 그 다음에 197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C. 디멘트 교수가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수면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연구를 해보니까 수면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뭐냐면 처음에는 비렘 수면이 길다가 점차 뒤로 갈수록 렘 수면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글림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글림프 시스템에서 뭐냐면은 이 뇌액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걸러내는데 그 걸러내는 그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글림프 시스템에서 하는데 요때 뭐냐면 뇌에서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제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뇌가 맑아지는 겁니다. 개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놔둔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잠을 자지 않고 수면을 불면에 시달리면은 그냥 불면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뇌에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줘야 그 시간 동안에 뭐냐면은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니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뇌는 정신 건강하고 무척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뇌가 맑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오늘 5가지 질병 원인 종류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노력과 냉증을 극복하려고 하고, 3번째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4번째로 장상을 좋게 하면, 5번째로 뭐냐면 기타 과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을 항상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질병의 원인을 알고 대처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